2022년 1월 24일 님은 갔습니다. 4년여 세월을 난 아픈 그 사람에게 이모저모로 희망을 주었고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오누이처럼 토닥여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많이 되었던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 길지 않은 생을 살고 가는 그 사람에게 좋은 추억만 남겨주고 싶었는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나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먼 길을 달려갔으나 연애도 못하고 쓸쓸히 돌아온 지 하루를 못 넘기고 뭐에 그리 급했는지 그는 영영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은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안녕 내 사랑. 아프지 않은 그곳에서 평안하시길. (2022년) 봄. 자서전을 쓰다. 올해는 나에게 환갑이 되는 특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새롭게 태어나는 특별한 한 해인 것 같다. 이사도 하고 사랑했던 친구도 떠나보내고 나니 문득 내 삶을 정리하고픈 마음이 들어 마침 대학원 다닐 때 자서전 쓴 것을 수정해 보려 한다. 자서전이라 해도 약간의 가감이 있을 법도 하나 나는 순수 그 자체로 내 민낯을 공개하려 하는데 자랑할 만큼의 위대한 삶도 아니었지만 유독 굴곡이 많고 그 고난을 굴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삶을 조심스레 글로 옮기려 하니 부끄럽지만 나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을 들여다보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자 한다. (2019년) 어느 날 수면제를 20여 봉지를 털어놓은 채 깊은 잠을 자고 나니 꼬박 하루가 지나 있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늘나라에 가 있었을 테지만 조울증으로 약에 내성이 붙은 나는 눈을 떠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제 일을 돌이켜보니 언니네 집에서 감금되듯이 밤을 보내고 아침에 집에 돌아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약을 먹고 자려고 처음에 한 봉지를 먹고 나서는 충동적으로 자꾸만 입으로 털어놓고 있었다. (2017년) 여름. 몸이 약한 나는 초등학교 동창이 지리산에서 수련한다는 말을 듣고 몇 번 계곡에 가서 물 수련을 했었다. 거기서 마침 수련 왔던 그 오빠를 만났는데 말이 오빠이지 며칠 늦은 동갑내기였는데 굳이 오빠라고 불러달라기에 그냥 불러준 것인데 정말 오빠같이 살뜰하게 챙겨주었다. 그곳에 있을 때 처음에는 서로 대면했다. 사실 나는 수련생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기에 오빠는 나에게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에 와서 지리산 동기들 4명이 만날 기회가 생겼고 어쩌다 보니 둘만 남게 되어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운명의 실타래로 얽혀지게 된 것 같다.
그 후 밤을 지새우며 카톡으로 연락하다가 오빠가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종각에서 만난 게 첫 만남이 되었고, 내가 살이 많이 쪄 있다 보니 예전의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라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했고, 우리는 매일 2시간씩 전화를 하며 운동을 했는데, 그는 집이 남양주이고 나는 군포이니 장거리 전화 운동인 셈이었다. 그렇게 꼬박 4년여를 인연이 이어지며 많은 추억거리와 때론 기쁘고 때론 가슴 아픈 기억들을 뒤로한 채 그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1962년 여름, 탄생과 성장. 1962년 7월이 시작되는 어느 날, 나는 동숭동의 산 동네에서 태어났다.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오빠는 규자 돌림에, 언니들은 경자 돌림의 이름을 지었는데, 나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던 중 당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에 다니던 막내 삼촌이 경미라고 지으라고 하셔서 비로소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엄마가 16살 때 외할머니가 아버지를 중매하셨다고 한다. 당시 엄마는 너무 어려서 시집 안 가겠다고 단식 투쟁을 하셨는데, 마침 그때 처녀들이 일제 위안부로 팔려가는 시대여서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숨어서 보며 애태우셨다고 한다. 그렇게 결혼한 부모님은 당시 베이비붐 시대에 걸맞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보내자고 약속하셨단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를 낳으실 때만 해도 엄마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크게 하셔서 사립 유치원에 보낼 정도로 윤택했는데, 아버지가 남의 말을 잘 믿다 보니 이기동이라는 사기꾼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셔서 종로의 산꼭대기 동숭동의 판잣집으로 이사를 한 후 큰오빠가 대학에 다닐 즈음에 내가 태어난 것이다. 아버지는 사기를 당하신 데다가 저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뇌수술을 3번이나 했지만 손재주가 있으셔서 장롱도 뚝딱 만드시더니 연장을 사다가 묵수로 일하셨는데 자주 쓰러지셔서 오래 하지는 못하셨다. 그래서 엄마가 직접 생활전선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기에 나는 어릴 때부터 충분히 돌봄을 받지는 못했고, 8살 위에 둘째 언니가 나를 키우다시피 했다. 유치원 소풍 갈 때도 언니가 학부형으로 따라왔고, 유치원 졸업식 때 선생님과 언니 셋이 찍은 사진은 새해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말도 조잘거리며 잘하고 예쁜 짓도 해서 주위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잘 먹어서 통통했던 나에게 한가마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으니, 나중에 성인이 되어 마음의 병을 앓게 되고 대학원에서 나의 어린 자아를 들여다볼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음에도 살아오면서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된 이유를 분석해 보니 유아 시절에 주 양육자인 엄마의 손길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던 듯하다. 유년 시절의 첫 기억은 아마도 4살 때쯤인가
언니들이 창경원에 데려가서 놀이기구를 태워주었는데 무섭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놀이기구를 멈췄다 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지금도 나는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이면 두려워한다. 사실 고향인 동숭동에서의 유년 시절은 워낙 어린 나이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시면서 내가 6살 때 정릉에 2층 집을 지으셨다. 당시엔 정릉이 산 꼭대기에 2층 집은 우리 집뿐이어서 나는 우리 집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다. 나는 집 옆의 교회 유치원에 다녔고 글자 배운다고 공책을 사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자랑하러 갔다가 간장 다리던 솥에 뒷걸음치다 화상도 입었다. 그래도 큰형부가 매일 나를 안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고 그 외에 친척분들도 분에 넘치게 사랑을 주셨다. 한 번은 원래 말씀이 없으신 아버지신데 어린 나를 극장에 데리고 가셨는데 매표소에 잠깐 가신 사이에 다른 아저씨를 따라가는 바람에 극장이 떠나가라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으나 크게 기억나는 것은 없다. 큰오빠는 공부를 잘하여 서울중, 서울고, 서울대를 졸업하여 물리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고 음악을 좋아해서 대학 시절부터 한국남성합창단 초창기 멤버로 현재까지 할 정도로 노래를 잘했다. 큰오빠와 제일 많이 닮은 나에게도 오빠는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동요 레코드판을 사서 틀어주며 노래를 하게 하고는 예쁜 백 안에 미제 초콜릿을 넣어 주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큰오빠가 결혼한다고 하여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릉 2층 집을 오빠에게 주고 나머지 식구들은 봉천동 산동네에 아버지가 지으신 판잣집으로 이사갔다. 둘째 오빠 또한 그해 겨울에 결혼하게 되니 엄마의 어깨가 무거우셨을 게다.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난 이때의 기억들이 달동네로 일컫는 그곳에서 밤 늦게까지 놀던 기억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봉천동에서의 달동네의 추억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당시의 봉천동은 대부분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무허가로 판잣집을 지어 살던 곳이어서 사는 형편이 어려웠고 내가 다니던 은천초등학교는 콩나물 시루같이 이부제 수업을 해야 할 정도였다. 지금이야 돈이 있어야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금수저 인생이라지만 그때만 해도 어려운 환경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근에 동창회에 가보면 성공한 친구들이 많다. (1970년) 어느 날 봉천동의 달동네의 추억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공부가 재미있었던 것 같다. 교우 관계도 좋아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다. 3학년이 끝날 무렵 엄마의 가출,
빗장이를 피하려고 집을 나가셨는데 얼마 후 막내 오빠의 투병으로 잠시 큰오빠 집에 맡겨지면서 나의 시련이 찾아왔다. 사실 내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의 원인이 사기꾼 때문이며 그 빚이 계속 이어져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그럴 때면 나는 집 어딘가에 숨어서 그 사람들을 피해 있었다. 어린 나도 그것이 싫었던 것 같다. 급기야 엄마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기자 나는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부재를 짐작하고 혼자 많이 괴로워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엄마는 동두천 어딘가에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계시다가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오셨다고 했다. 설상가상 3학년이 며칠 남지 않은 날 엄마는 막내 오빠의 결핵 휴양차 고향인 눈산에 집 하나를 구해 가 계셨고 사실 가난으로 생긴 병이기에 그때도 돈만 있어서 치료만 잘 받았어도 사망까지 하지 않았을 병인데 나는 정릉 2층 집인 큰오빠 집에 맡겨주게 되는데 오빠와 올케 둘 다 교사라서 남자 조카 둘을 식모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으니 나를 반기지 않았으면 짐작할 만하다. 그러다 보니 사랑만 받고 자란 밝았던 내 성격이 소심하게 변했고 지금까지도 나는 잘 웃지 않을 정도로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잊혀지지를 않는다. 사실 편식도 심하고 입이 짧은 내게 식모 할머니의 잔소리와 구박이 심했고 초등학교 교사인 큰올케는 나이가 어린 나이지만 학생 대하듯이 경미야 라고 이름을 부르며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 따뜻한 엄마의 손길을 원하는 어린 나는 충격이었고 훗날 상처로 남아있다. 급기야 바로 위 언니가 내 성격이 많이 우울해진 것을 보고 4학년 초에 다시 봉천동 은천초등학교에 전학시켜 주었고 다시 달동네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때 내가 3학년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미양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4학년 초에 다시 전학을 오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4학년 담임을 맡고 계셨는데 나를 자신의 반으로 전학시키려고 나오지 않던 재적 학생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나는 많은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았다. 지금도 판잣집이었던 그곳의 구조가 생각날 정도로 그곳에서의 삶은 행복했다. 아버지의 솜씨로 큰 방 2개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더 있었고 셋째 오빠와 언니 둘, 나까지 살았는데 언니와 오빠가 직장을 다닌 탓에 그 당시 유명했던 뽀빠이 라면땅을 박스로 사다 놓고 먹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풍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오시고 분위기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 무렵 서랍에서 흰 봉투들이 있었는데 나는 식구들이 어린 나에게 알리지 않은 막내 오빠의 죽음을 짐작했다. 나중에 엄마에게 들었는데 막내 오빠가 하늘나라로 가던 날 찬송가가 듣고 싶다고 했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고 시립병원이라 미처 들려주지 못했다고 하시며 그때가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라도 찾아갈 것을 그랬다고 엄마는 먼저 보낸 자식을 돌아가실 때까지도
마음에 담아두셨다. 엄마는 그것을 계기로 봉천동 언덕계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고 나도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난 친구들하고 잘 놀러 다녔고 당시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이 학교 발전에 많이 기여하셔서 매달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우수 상장을 주었고 나는 아직도 상장과 임명장을 간직하고 있다. 또 6학년 때에는 고적대를 만들어 마스게임을 하면서 연주하는 것인데 당시 둘째 언니가 하던 양장점에서 세라복을 맞춰 입고 멋진 공연을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 출연 제의도 받았다고 한다. 6학년 담임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셨는데 유난히 나를 편애하셔서 같은 반 친구들의 질투를 받기도 했다. 그때는 학생 수가 워낙 많아서 위 학년으로 올라갈 때 3학년부터 같은 반 학생들이 6학년까지 그대로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 4, 5학년 때 어린이 회장을 맡았던 내가 아이들에게 독재, 떠드는 학생들을 안 봐주고 칠판에 다 적금 하다 보니 아이들의 인심을 잃었는데 6학년 반장 선거에서 내가 모두 떨어지자 담임 선생님이 총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해 버릴 정도였으니 음악에 약한 선생님 대신 음악 이론은 내가 나가서 가르쳤고 졸업식 때에는 애국가를 부를 때 앞에 나가 지휘를 하기도 했다. 아마도 그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나타낸 것 같다. 그 무렵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었으나 그 당시에는 웬만큼 잘 살고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나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을 정도였으니 감히 배울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교회 청년 중에 공립학교에서 피아노 레슨을 해준다기에 나도 가서 배웠는데 그때 레슨비가 3,000원이었다. 그런데 나는 내지 못해서 그만두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큰올케 집에 풍금이 있어서 틈틈이 독학으로 결혼 행진곡을 연습해서 오빠나 언니들, 친척들 결혼식에서 피아노를 쳐주었다. (1979년) 제2의 학창시절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식구들은 큰오빠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당시에 큰올케가 학교에 나가야 해서 식모 할머니가 돌봐주던 것을 엄마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조카들을 돌봐주고 살림을 해주는 조건으로 식구들이 합치게 된 것이었다. 사실상 난 이때부터 눈치꾸러기가 된 셈이다. 7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조카와 중학생도 되지 않은 내가 더부살이 같은 삶을 살면서 눈치가 빠른 내가 마음 편히 어리광이라도 부릴 수 있었으랴. 결혼하기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대학 때 조울증을 앓게 된 환경적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실 오빠 집으로 가면서 초등학교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봉천여중에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전학한 학교에서 가자마자 시험을 보게 되자 준비 없이 본 시험이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0등이 넘는 성적이 나오자 충격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회복하기는 했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러나 음악과 묘상 시간에는 선생님의 질문에 나 혼자만 대답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특히 음악 선생님이 교내 합창단을 지도하셨는데 전학하자마자 합창 단원으로 뽑아주셨고 음악 시간에 앞에 나와서 노래도 시키셨다.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음악을 전공해보라고 권하셨는데 당시 피아노 레슨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작곡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음악 이론 점수도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로 뛰어났고 선생님의 질문에 나 혼자만 대답하기 미안할 정도로 잘했다. 선생님은 작곡이 아니라도 성악이나 다른 것을 해보라고 하셨지만 음악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 영역이다 보니 가난한 집 막내인 나에게는 꿈조차 가져볼 수 없어서 음악은 취미로 하고 다른 공부도 관심이 많으니 공부만 열심히 하기로 했다. 그래도 중학교 3년 동안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무대에도 섰고 방송국에서 초청해서 연주도 했었다.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 선생님을 찾아뵀을 때 많이 기뻐하셨다. 합창 대회가 있을 때에는 반별로 대항을 했는데 난 앞에 나가서 흔드는 것이 쑥스러워 지휘는 다른 친구가 하고 난 합창 지도를 하기도 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휘를 따로 한 것도 이때의 아쉬움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3학년이 되었는데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학교 홍보차 몇 명의 연주자들이 순회 연주를 하며 학생을 모집했는데 학과 시험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100명 전원을 국비 장학생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니 나는 고민을 하였고 마침 그 당시 바로 위 언니와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교사인 큰오빠가 학비를 책임지고 있었던 터라 우리에게 서울대 학비가 싸니 서울대에 들어가야만 학비를 내주겠다고 했었다. 나는 국악고등학교에 가면 돈 안 들이고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고 서울대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으로 시험을 보았고 상위권 성적으로 입학하게 된다. 그렇게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난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 입학 당시 선배들이 애국가를 연주했는데 클래식에 익숙해 있던 내게 국악기로 하는 연주가 낯설고 거부적이기까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악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이었다. 지금은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가르치는 나 자신도 우리 때 그렇게 했으면 국악에 대한 익숙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때 허술했던 교육 탓에 난 국악이 옛날 기생들이 배우고 노래하던 음악이라는 오명을 받고 7년을 공부했던 국악을 하지 않고 피아노 학원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게 된다. 엄마는 그런 나에게 진로를 너무 일찍 정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지만 이미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내 임원을 하면서 책임감이 강했던 나는 리더의 역할에 만족하며 공부에 열중했다. 국악이라도 나는 작곡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 학교에서는 작곡 전공이 없었고
대학을 작곡가로 가려면 검은고가 부전공이라고 해서 검은고를 전공하게 된다. 고등학교 생활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용의 꼬리가 되기보단 뱀의 머리가 되자는 우스개 논리를 들먹이며 상황에 충실했고 그런대로 우두머리 역할에 만족했던 것 같다. 반에서는 반장이라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나는 리더 역할을 즐겼고 당시 학도극단 중대장을 맡아 체육 시간에 구령을 외쳐야 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애를 먹기도 했다. 2학년 때는 전국의 반장들이 모여서 간부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지도자 훈련을 받기도 했고 행군하기, 텐트 치기, 번호 사용법, 또 공기총 쏘기도 했는데 비교적 잘했다. 밤에는 분단회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의 자질을 배웠다. 3학년이 되어서는 학도호국단 총무를 맡았는데 남학생이 한 학년에 100명 중에 1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캡틴은 나였기에 리더로서의 책임감 있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된다. 1979년 겨울 순수했던 첫사랑과의 만남과 이별. 나는 정릉으로 이사를 하고 삼양동의 사망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였고 나는 성가대에서 줄곧 노래를 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사춘기에 한참 접어들 무렵 성가대에 있는 장로님 아들의 똑똑한 아이가 유난히 신경 쓰였는데 아마 이성의 눈을 뜨는 짝사랑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난 모범생이었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남학생들과 어울려도 난 친구 이상의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그런 나에게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고2 크리스마스 이브 때이다. 당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선물 교환을 하고 밤 늦게까지 놀다가 학년별로 집을 하나 정해서 밤을 지새우며 놀았는데 그때 그 아이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고 밤이 깊어지자 남학생들은 누워서 잠들었고 난 여자라서 앉아서 쉬면서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남자이지만 생각이 깊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인 것 같아서 호감이 갔다. 25일은 전날 밤을 새었기에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그 친구 집을 알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내 전화번호를 전해달라고 했다. 그 친구도 나에게 마음이 있었던지 곧바로 만나자고 했고 26일 도남동의 태극당에서 그렇게 첫사랑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최남준, 가명. 우리는 그해 겨울방학 내내 새벽부터 정독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나는 건전한 만남을 지속하였다. 그 아이는 노래를 잘했고 신일고등학교에서 밴드부 악장을 하며 호른을 연주하기도 했다. 또 감수성도 뛰어나 시도 곧잘 썼고 나는 그런 아이와 같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 아이는 토요일 학생 집회가 끝나면 삼양동에서 장이동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곤 하였는데 어느 날 우리는 헤어지기 싫어 집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학생 주임이었던 큰오빠가 혼내려다가 우리를 보고 웃으며 들어간 적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영화관에만 가도 정학을 받는 엄한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서로의 집에서 만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기에 그런 부분은 자유로웠다. 한 번은 감기에 잔뜩 걸려서 녹음 테이프에 All for the Love of a Girl을 녹음해서 주었고 자주 보면서도 어른스러운 내용의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소. 이렇게 쓴 손편지를 오징어 모양이나 여러 모양의 종이접기를 해서 주었고 나는 예쁜 편지지에 답장을 보냈다. 우린 그렇게 순수한 만남을 가졌고 장이동 뒷산 옹주릉에서 첫 키스를 했는데 사실 말이 키스지 그냥 뽀뽀였는데도 너무 순진한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때가 고2 때였는데 난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 작은 선물을 주었는데 남준이는 선물을 한참 지나서 포항에서 주워온 도약돌에 시를 적어서 예쁜 그림에 니스칠을 해서 주기도 하고 정조를 지키려며 은장도 열쇠고리도 주는 등 제법 오빠같이 행동했다. 그러나 당시 성숙했던 남준이는 성적으로 왕성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순진한 부분이 걱정되었었나 보다. 한 번은 나의 나체 모습의 꿈을 꾸었다고 말하며 성적인 호기심을 보였으나 난 그런 부분을 너무 몰랐다. 이것이 이후에 나에게 이별이란 상처로 남게 될 줄은 몰랐었다. 그렇게 예쁜 만남이 1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남준이가 느닷없이 첫눈이 오면 헤어지자고 하길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흰 눈이 오면 그 눈을 밟으며 추억을 그리는 게 좋겠다고 그러자고 했고 그해 12월 2일 토요일에 정말 밤새 눈이 살짝 내렸는데 대개 첫눈이 그렇듯이 아침엔 온데간데 없이 녹아버렸는데 토요일 집회에 갔더니 남준이가 역시 보이지 않았다. 난 불안한 예감에 집으로 찾아갔더니 남준이가 형의 것으로 보이는 바바리 코트를 입고 찻길로 내려가더니 택시에 나를 태우고 차 문을 닫아버렸다. 같이 집에 데려다 주는 줄만 알았는데 그냥 가버리자 나는 놀라서 차에서 내렸고 내가 내린 줄 모르는 남준이는 바바리 코트에 손을 쿡 집어넣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내가 갔을 때 남준이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버려서 쫓아가다가 삼양동의 언덕배기를 내 걸음으론 따라갈 수가 없었다. 다음날 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가봉 대통령의 환영 연초회가 있었는데 리허설을 끝내고 점심시간을 주자 급하게 택시를 타고 남준이에게로 가서 헤어진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너무 순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난 낙심했고 준비도 없이 찾아온 이별이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나중에 안 얘기지만 성숙했던 그 아이가 육체적 사랑을 원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날라리 여자애를 만났다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나는 충격이었고 고3 입시 준비에 있었지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힘든 일이었다. 한편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임원을 했고 전공인 검은고도 제법 잘했고 고2 때는 전국의 반장들이 모이는 간부 수련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몸소 체험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으니 국악이라는 이유만 빼놓고는 더할 나위 없었다. 나는 서울대에만 가면 남들의 편견도 없어지리라 자위하며 고3이 되었고 첫사랑의 상처로 힘든 1년을 보냈으나 학교 생활도 평탄치는 못했다. 당시 난 학도국단 임원으로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망 즈음에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시위로 시끄러웠는데 우리 학교도 예술계통이라서 선생들의 비리가 많았던 터에 10명의 남학생들이 교실을 점거하고 유리창을 깨고 시위를 시작했고 여자 캐핀이었던 나도 앞장서서 주동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예술계통의 학교는 학생들이 대회에 가서 연주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때 나오는 사례금이 꽤 많았던 터에 담당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고 전국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번지고 있었던 상황이 불씨가 되어 우리 학교까지 합세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전 교사가 사표를 내는 상황까지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의 중재로 시위를 끝내면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을 순수한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시위를 접었으나 그 일로 우리 동기 남학생들은 유리창 동기라고 낙인 찍히고 지금도 다 지방으로 쫓겨났다. 난 그때 시위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을 했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시위를 접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원서를 내기 위해 관악 캠퍼스에 가던 날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서 캠퍼스 꼭대기에 위치한 음악대학 사무실을 오르면서 마지막 언덕에서 미끄러진 나는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고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그 장소 그 시간에 남준이가 있었다. 공부를 잘했던 그 아이가 방황했던지 성적이 떨어지자 성악 레슨을 몇 달 받고 성악과에 원서를 내러 온 것이었다.